폭풍의 언덕은 나이 30의 폐병으로 요절한 영국의 여류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유일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여왕, 멜빌 백경과 더불어 영어로 씌어진 3대 비극으로 꼽히는 이 소설은 대단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나레이터가 등장하는 회상체의 형식이고 2시간이 서로 교차하며 이대에 걸친 사람들의 비극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공벽한 시골 구석에 묻혀 마치 극지의 꽃처럼 무명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한 불행한 여성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한 폭풍의 언덕은 구체적 현실의 세계와 그것을 초월한 정신세계를 그리고 있다. 전개와 초자연계가 융합하고 있는 영혼의 세계이며 여기서는 죽음 자체도 최후가 아니라 영혼의 개방이며 사자의 망령은 생자의 영혼과 신비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인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망령을 보면서 황홀경 속에서 죽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사랑이 바로 증오로 바뀔 수 있고 그 두 감정이 동일한 요소에서 온다는 것도 재미있는 인간 심리의 내면이 아닐까. 이 소설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폭풍의 언덕을 세계 10대 소설로 꼽는 서머셋 모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폭풍의 언덕은 다른 어떤 저작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만약 비교하기로 하자면 엘 그레코의 그림이 있을 뿐이다. 먹장구름이 두텁게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음산하고 황량한 풍경 속에서 키 크고 수척한 사람들 몇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세를 구부리고 으스스한 느낌에 사로잡혀 숨죽이고 있는 그림.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번개가 풍경에 이상이 나타나고 으스스한 느낌을 던져주는 그런 그림이 이에 필적할 뿐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그녀가 죽고 나서 1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었다. 황량한 들판 위에 외딴 저택 워더링 하이츠를 부대로 벌어지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극적인 사랑과 처절한 복수를 그린 이 작품은 그 음산한 힘과 등장인물들이 드러내는 야만성 때문에 작자가 가명으로 발표한 당시에는 완전히 묵살되고 비난까지 받았으나 1세기가 지나서 인간의 정의를 극한까지 추구한 고도의 예술작품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폭풍의 언덕에 대해서는 제인 에어의 작가인 언니 샤롯 브론테마저도 비판적이었다. 샤롯 브론테는 1850년에 출판된 소설의 서문에서 어둡자는 작업장에서 간단한 연장으로 하찮은 재료를 다듬어 만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내용이 어둡고 사악하다는 세상의 비난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야만 했다. 겨우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많은 시인, 문학인들에 의해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 최고의 소설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품이 시골 구석에 묻혀 단조롭게 살아온 한 여성에 의해 씌어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대단히 놀라게 했고 심지어 의혹을 품게 했으며 또 갖가지 억측조차 낳게 했다. 타락한 오빠 브랜웰이 그것은 내가 썼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오늘날 그것을 믿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어쨌든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인간이었다. 거칠고 본능적인 요크셔 지방 농민들의 실생활이 여기 지극히 극적인 형태로 리얼하게 포착되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브론테 자매가 살던 요크셔주를 연상시키는 황량한 산지의 외딴 저택 폭풍의 언덕이 있다. 주인 안쇼는 아들 힌들리와 딸 캐서린과 살고 있다. 안쇼는 어느 날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히스클리프라 이름 짓고 가족과 함께 키운다. 세월이 흘러 안쇼가 죽자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에게서 심한 학대를 받는다.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 사랑하게 된 캐서린마저 근처의 지주 린튼가의 아들 에드거와 결혼하게 되자 히스클리프는 집을 나간다. 그는 3년 후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와 복수를 결심, 힌들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을 추방한다. 에드거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여 그녀를 학대한다. 한편 캐서린은 같은 이름의 딸을 낳고 죽는다. 히스클리프도 죽어 캐서린의 묘 옆에 묻힌다. 자유와 구속, 사랑과 고통이 맞닿아 전개되는 이 소설은 모든 대립관계를 특정한 지리적 구역과 공동체, 그리고 유별나게 깔끔한 세습 귀족의 틀 안에서 설정하였다. 러다이트라고 알려진 기계의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이 영국 북부를 휩쓰는 동안 이런 세상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호어스에서는 인물들의 고립을 바탕으로 시정어린 비극이 태어났다. 브론테 자매의 아버지인 패트릭은 호어스의 교구사제로 부임해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어머니가 일찍 죽은 후 자매들은 주로 집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다. 특히 제인 에어를 쓴 언니 샤롯과 에밀리는 서로 낭만적인 이야기를 써서 들려주거나 기발한 놀이를 생각해내며 집안이나 황량한 황무지에서 놀곤 했다. 나이 들어 에밀리는 언니를 따라 도회지로 떠나보기도 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석 달 만에 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정말로 이곳 호어스를 좋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에밀리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으며 타인과 편지 왕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단 한 편의 소설 폭풍의 언덕은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나 비로소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이 소설은 온통 바람이 지배한다. 창틀을 세차게 몰아때리는 바람, 전나무와 가시나무 덤불을 몸살않게 하는 바람, 야만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바람, 사람들은 이 무서운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요동치는 가운데 고요히 자유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히슬리프와 캐시는 유령이 되어 들판을 바람처럼 떠돌아다닌다. 히스의 들판에 서서 폭풍의 언덕을 떠올리니 호어스에 대한 에밀리 브론테의 절절하고 곡진한 집착이 마음에 와닿는다. 레이즈에서 휘트비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몇 킬로미터에 걸쳐 히스 벌판이 펼쳐졌다. 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히스 무더기 위로 구름이 묵직하게 걸쳐 있었다. 저 들판 어디에선가 히스클리프와 캐시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멀쩡하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방울과 함께 몸을 날려버릴 듯한 세찬 바람이 불고 내리누르던 먹구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다가 구름 사이로 칼날 같은 햇빛이 내비치더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시 구름과 바람과 비. 이곳이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처음 몇 대목을 읽으며 바로 빠져들었던 소설 폭풍의 언덕이 태어난 곳, 혼돈과 예측 불가능, 비이성적 열정이 꿈틀거리는 곳. 히스클리프는 캐시가 자신을 모욕하고 신사계급에 부유한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자 악마처럼 울부짖는다. 그 자질구레한 사내가 전력을 다해 80년 동안 널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단 하루 동안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광기와 애증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미친 짓. 저 고전주의자 괴테마저도 투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한 불가해한 이것에 사로잡혀 미쳐보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에 비하면 한때 유행했던 굴한 사랑이란 젖먹이 어린애들의 소꿉놀이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황량한 곳에서 폭풍의 언덕이나 제인 에어 같은 보석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는 상충하는 이론이 서로 경쟁하는 모순의 시대였다. 전통적인 해결책의 무익함이 폭로되었고 일부 일처제와 가정의 미덕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도덕적 일탈이 노골적으로 만연했다. 가정생활에 깃든 은총이라는 관념은 이 시대에 이르러 한갓 굴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교훈적이고 도덕적이었던 당대의 풍토에서 에밀리 브론테는 열정에 사로잡힌 살아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음울한 드라마를 창조했다. 도덕과 비도덕, 선과 악이 명쾌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한데 어울려 요크셔의 황무지에서 몸부림치는 일전의 세계를 강렬한 필치로 그려낸 것이다. 세자매의 운명은 불운하기 짝이 없었다. 황무지에서의 가난, 외로움, 우울한 삶은 어느 날 치명적인 폐렴으로 변신해 세자매를 덮쳤다. 고집센 에밀리, 유순한 막내 앤이 차례로 죽어갔다. 에미는 죽기 전에 주여, 제게 약간의 편안함만이라도 나누어 주소서.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낱말을 남겼고 동생의 머리맡을 지키던 샬럿은 제발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녀를 제게서 데려가지 마세요. 하고 하소연했지만 죽음의 신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 샬럿은 동생들의 최후를 이렇게 수레한다. 그들은 하나둘씩 내 품 안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들의 빛나던 두 눈을 감겨주었다. 동생이 죽고 샬럿은 아버지의 부목사였던 사람과 결혼의 짧은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녀 역시 결국 폐렴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다. 히스는 꽃이라고 하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영국인들은 꽃삽으로 히스를 떠서 자기네 집 정원에 심는다고 한다. 저 들판의 만발한 히스는 아름답다고 할 순 없지만 아주 독특한 매력과 인상을 남긴다. 황량함,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붉은 히스, 낮게 드리운 먹구름, 맹렬한 바람과 빗방울, 그곳 어디선가 캐시와 히스클리프의 유령이 방황하고 있으리라. 영국 북부 해안 휘트비로 향하는 승용차의 뒷창으로 나는 자꾸만 그 황량한 히스의 들판을 돌아보았다. 아, 저 바람을 세게 해주세요. 황야를 건너 똑바로 불어오는 바람, 저 바람을 하다못해 한 번만이라도 마시게 해주세요. 저 언덕에 피어있는 히스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 나는 꼭 되살아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창을 활짝 열어주세요.